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핵잠수함을 만드는 스타트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스타트했습니다. 그 결실이 첫 단추가 지금 끼어지는 상황인데요. 바로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그리고 그 소형 원자로를 3차원 기동 테스트할 수 있는 육상 시험장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북한이 250대의 북한판 KT즘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11라형을 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력화 행사를 어제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1000발의 탄도미사일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수량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방사포탄이 1000발 날아와도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탄도미사일이 1000발이 날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군의 반응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정말 기가 찬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대전, 3차 대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경고한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예정일이 하루 지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각 8월 5일 이스라엘, 이란과 각각 접촉해 이번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협력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복수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 추가 미군 전력을 급파하고 가자지구 인권 이슈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었던 대이스라엘 정밀 유도무기 선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긴급 증파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각 8월 4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책임지는 미 중부사령부 역시 마이클 쿠릴라 사령관을 비롯한 참모 요원들을 이스라엘로 급파해 이란 및 저항의 축 세력과 전면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이 연합작전으로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이란에 급파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마수드 페제키시안 이란 대통령과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어한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이번 사태에 있어 전면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게리 참모총장 역시 이란은 이번 문제에 있어 러시아, 중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지적 충돌 수준이었던 지난 봄의 사태와 달리 앞으로 다가올 충돌은 그 스케일이 전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지금 24시간 지나서 그 발언한 이후로 한 30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새벽 그 말이 맞다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일단 이 중부군 사령관을, 쿠릴라 사령관을 보냈는데 보시다시피 참모 요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 전투부대,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부대죠, 미국은. 그래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도 또 쇼이구 많이 보던 사람이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지금 올 초에 아웃됐는데 NSC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NSC 서기를 하고 있는 쇼이구가 이란을 방문해서 중국과 함께 이란을 돕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이 진영 대결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란은 중국, 러시아가 지원하고 3차 세계대전이죠. 냉전의 진영 대결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마치 미러 대리전의 선봉으로 세우고 있을 정도로 싸우고 있고, 거기서는 러시아는 직접 싸우고, 또 이 이란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과 두 군데의 전선에서 싸우는 러시아가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됐죠. 어제 완전히 그냥 폭락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붕괴되고 고용숫자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도자 2명을 갖고 있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해리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처음에는 레바논 전쟁을 생각했다가 3차 레바논전, 그게 더 확대돼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확전되는데, 이제는 또 3차 세계대전까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해지는 진영의 이런 대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진영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어울릴 것이냐, 또 어느 진영이 더 이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달라진 안보 환경 속에서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어제 무려 250개의 미사일 발사 차량 실전 배치를 선언하며 대남 위협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군 당국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현 지역에 배치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 11라 발사 차량 250대를 실전에 배치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 미사일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월 5일 보도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딸 김주애와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은 이날 기념연설에서 이번 배치로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라며, 이 무기는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위력적인 장관을 펼쳐 보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배치한 화성 11라형은 기본형 기준 사거리 110km, 개량형 기준 사거리 300km로 우리 군의 KT즘 그리고 KT즘2와 판박이인 무기인데요. 발사 차량 한 대 4발의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된 250대로 동시에 1000발의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대구경 방사포나 초대형 방사포 등과 함께 운용될 경우 유사시 수도권에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급 발사체가 동시 투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위협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실전 배치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 역시 연합뉴스 등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250대는 탄종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많은 숫자로 거기에 넣고 쏠 미사일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그러한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의 방공망으로 요격이 가능하다라며 정확도, 신뢰도 문제가 있는 북한 무기는 당장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없고, 북한이 도발에 나서더라도 원점 타격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250대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외에도 유견장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차량도 대량 배치가 진행 중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존 위협을 깎아내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군, 정말 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군의 이런 자세, 안이한 자세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저게 실전 배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아니, 실전 배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실전 배치되면 어떡할 겁니까? 실전 배치할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어제 제가 그 북한 자강도 지역에 홍수가 나서 군수공장들이 물에 잠기고 해서 북한이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했지만 이 차량들은 멀쩡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들 그게 좀 늦게 나오는 것 뿐이지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그러면 그 군수공장 지금까지 쌓았던 재료들 다 못 쓴다 치고 다시 가지고 와서 만들면 뭐 한 1, 2년 딜레이 됐다 치고 그 1, 2년 동안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정말 천운이다 생각하고 그 1, 2년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실전 배치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북한 건 뭐 정확도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큰 위험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격체계로 다 막을 수 있다. 무슨 수로 1000발을 막습니까? 여기 하나에 4발 들어가는데 탄도미사일 4발 250대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1000발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고 그 뒤에 미사일 갖다 놨죠. 그리고 발사 차량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북한판 KT즘, 우리 한국의 KT즘 있죠. 천무에서도 쏘고 하는 KT즘. 그게 기본형이 180km, 사거리 연장형이 299km를 날아가는데 여기는 110km 그리고 사거리 연장형은 300km. 우리하고 컨셉이 비슷하죠. 이런 탄도미사일을 1000발을 날리는데 한 발 날아오면 우리 요격체계로 막을 수 있다. 저는 거기 110% 동의합니다. 그런데 1000발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요격합니까? 우리의 요격미사일이 1000발이 됩니까? 동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점 타격한다고 하는데 4발을 아주 순식간에 쏴버렸는데 그 원점 타격해서 2탄을 안 맞는다 뿐이지 그 1탄을 어떻게 원점 타격으로 제거합니까? 이건 선제 타격 외에는 답이 없죠. 그리고 1000발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요격체계를 구비해 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그 내용, 이게 더욱더 구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하늘이 지금 홍수로 벌어준 시간을 정말 활용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재력화될지 의문이다 하고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그 시간 동안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해야지. LAMD 하고 KMD 하고 해야지. 뭔 소리야. 사업은 가야 되는데 그 사업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짧게 지금 들어갔는데 좀 부족하다면 제가 우리 한국군의 MD 수량,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또 천궁 등등 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들, 그리고 발사대 숫자들 보안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해서 과연 이 1000발, 또 이 1000발만 있습니까? 아니죠. 북한이 지난번에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한꺼번에 기정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거 6발이에요. 발사차량 한 대. 지금 일제 사격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이거 30문만 30대만 있고 말 겁니까? 아니죠. 그 30대를 하더라도 이게 180발입니다. 그러면 아까 또 1000발. 그리고 2021년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50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시 250대 지금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정말 양심적으로 국민을 대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주 좀 브로드하게 우리의 여격 자산 그리고 북한의 공격 자산 과연 우리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입니다. 2030년대 중반에 도입될 장보고 3 배치 3 잠수함은 아무래도 핵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개발에 앞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육상시설에서 실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5년에 경주 원자력 산업단지 내에 새로운 연구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여기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것이라고 TV조선이 8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경북 경주시 간포읍 일대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준공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선박용 소형 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었을 것이라며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0년대 초는 현재 진행 중인 장보고3 배치 2 사업의 3번함 배치가 완료되고 후속 모델인 장보고3 배치 3 건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이 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잠수함용 원자로의 핵연료 농축도를 19.75%로 정하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TV조선은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행위 그 자체가 IAEA의 사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료 농축도와 관계없이 미국과 IAEA의 사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반대할 경우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 차질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핵잠수함 도입 관건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핵잠수함 개발 본격화에 앞서 여러 분야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한미관계부터 안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핵잠수함 선거 공약을 했고 그때 이 연구 용역 발주를 해서 여러 연구소가 입찰을 했어요.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그 입찰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연구 용역을 했었죠. 그때 제안했던 그게 지금 다 대부분 구현되고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 경주 간포읍에 있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예요. 정말 거대하죠. 대단하죠.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그 문무대왕 수중왕릉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주 바닷가에 있는 거기에서 조금 약간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때 연구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연구소에 뭐라고 제안을 했냐? 이 원자로를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형 원자로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육상에 있는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수상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도 뭐 이런 식으로만 기동하죠. 그러나 잠수함은 3차원 기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이빙을 하고 또 부상을 하고 이런 3차원 기동을 하는 이 잠수함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수함에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육상 테스트장이 있어야 된다. 사전에 먼저 그게 선결 과제다. 그거 없이 잠수함, 핵잠수함 사업이 갈 수 없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어딘가에는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스타트된 게 바로 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할 때 뭐 고농축 우라늄 미국처럼 LA급 버지니아급처럼 아주 고순도의 농축 우라늄을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 프랑스처럼 이런 20% 미만의 저농축 중간 단계 이하의 그런 농축 우라늄을 써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프랑스 슈프랑급과 뭔가 기술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처럼. 브라질이 저농축 우라늄 쓰죠. 그런 제안을 했었고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의 배치 3에 가서는 핵 잠수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배치 1이고 배치 2죠. 배치 2는 탄도미사일 4발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5.8m가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 3에 가서는 5,000톤급 이상의 덩치로 해서 최하 5,000톤급입니다. 해서 핵잠수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었는데 이제 여기에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깊은 연구를 당시 했었고 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어차피 그 연구에 맞추어서 지금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핵 잠수함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TV조선은 저농축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IAEA 사찰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기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좀 틀린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축 우라늄,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1%라도 농축하면 우리는 사찰 받습니다. 제재 받습니다. 그 제재를 하고 안 하고 또 미국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누군가에게는 받아야 됩니다. 당시 우리 연구소에서는 프랑스로부터 공급받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튼 IAEA 사찰 받습니다. 20%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핵잠수함은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제가 이번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확실한 정보 그리고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